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스피드 핵심 포인트, 이번 시간은요 2편 보험 법규입니다. 여기서도 8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1장은 손해보험 법규의 약관이고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2장은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1장 손해보험 법규의 약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주요 관계자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험 계약의 주요 관계자는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자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직접 당사자이고요. 그 이외의 사람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다른 말로 이제 보험자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보험계약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 보험료 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료 납입 의무나 고지 의무나 다양한 의무를 보험계약자가 가장 많이 집니다. 그리고 피보험자도 보험계약자라 마찬가지로 의무를 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피보험자는요, 인보험에서는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피 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손해보험에서는요, 보험금 청구권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건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에 손해가 나면 물건의 주인이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바로 피보험자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있는데요. 보험 수익자는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자랑 피보험자는 각종 의무가 있어요. 뭐 보험료를 납입하다든지 고지 의무라든지 통지 의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지만 수익자에게는 의무가 없다. 수익자는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하시면 보험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나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약관 교부하면서 상품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고객은요,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 증권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권을 못 받았다 그래서 효력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3번. 보험 청약의 납부 통지 의무입니다. 고객이 보험 들고 싶다라고 청약을 넣게 되면 보험회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우리는 납부라고 해요. 그래서 승인을 하든 거절을 하든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0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걸 우리는 승낙의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보험 계약 회사에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주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계약자가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면 누구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까요? 피보험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사항을 우리는 고지 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지 의무자는 누굴까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대리인입니다. 여러분 대리인까지 꼭 들어가야 되고요.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자일까요? 네,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고지의 수령권자가 있습니다. 듣고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는 분을 고지 수령권자라고 하는데요. 보험 대리점 고지 수령권 있고요. 그리고 보험의라고 부르는 데요. 보험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의는 고지 수령권이 있습니다. 자, 고지의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말로 해도 되고요. 써서 내도 됩니다. 그래서 구두든 서면이든 제한이 없어요. 근데 구두만 된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고지의 시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계약이 성립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다른 말로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고지의 대상은 뭘까요? 보험료의 인수와 어떤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과거 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피보험자의 학력, 고지 대상일까요? 네, 그것은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고지 의무를 만약 위반하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될까? 보험회사는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런데 이 해지권은요, 무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그리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는 3년 이내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저희가 다른 말로는 통지 의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한 이후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알리는 거, 보험회사에 알리는 걸 저희가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었다든지 피보험자가 바뀌었다든지 다른 회사의 중복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 알릴 사항이고요. 화재보험에서는요, 건물을 양도하거나 건물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그리고 15일 이상 수선하거나 용도를 바꿨을 때 우리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화재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나이는 통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인보험이라 그러면 포함이 되지만요. 화재보험이라면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은 우리가 통지 의무나 고지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통지 의무를 했는데 보험료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보험료 조정이 어려워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증가되면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해지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1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1개월 이내에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사고 발생을 알릴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을요, 나게 되면 보험회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게을리했잖아요. 그러면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한다 안 한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를 줄이려는 노력, 그걸 우리는 손해 방지 의무라고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가요? 우리가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계약이 해지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틀리고요.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와도 그거는 틀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개념은요, 보험의 목적과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는 부분입니다. 보험의 목적은요, 만약에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건물이 목적이에요. 자, 근데 보험 계약의 목적은 화재보험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 건물이 1억이라고 하면 화재로 1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보험 계약의 목적이었죠. 보험 계약의 목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피보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법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상법에서 피보험 이익을 보험의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 맞다 틀리다? 그것은 틀립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피보험 이익을 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피보험 이익의 효과는요,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도박과 및 인위적 위험을 방지합니다. 자, 그래서 사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이에요. 그래서 중복보험이나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목적에는 여러 가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TV를 가지고 화재보험 들을 수 있고 도난보험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피보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하나의 목적에는 하나의 피보험 이익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료의 구성입니다. 보험료는 아주 중요하죠.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필수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자, 영업보험료는으로 시작하죠. 영업보험료는 고객이 납부하신 돈입니다.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로 구성이 되죠. 순보험료는 또 뭐로 구성되나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되고요. 자, 부가보험료는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성이 됐었죠. 신수유, 신유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의 개념이었습니다. 보험 가액은요, 뭐라고 정의됐었죠? 법률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 자, 보험 가입 금액은요, 보험 계약상 보상의 최고 한도액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연결하는 부분 잘 나옵니다.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이 일치하면 전부보험. 자,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많으면 초과보험. 보험 가액과 보험 가입 금액이 여러 회사에 많으면 중복보험. 자, 보험 가액은 1억인데 보험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부보험. 이렇게 우리가 보험의 종류들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계약은요,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유상 쌍무계약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쌍방이 의무가 있어요.
고객은 보험료 납부 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 쌍방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유상 쌍무계약. 자, 그 다음에 부합계약이었습니다. 부합계약에는요, 약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약관을 제시하고 계약자가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걸 우리는 무슨 특성이라고 한다? 부합계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합계약성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험은요, 사행계약입니다. 그래서 5만 원 내고 5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우연으로 인해서 큰 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 자, 그리고 당사자 간의 선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선의계약이에요. 그리고 상행위에 해당이 되고요. 한 번의 납부로 끝나지 않는 계속계약이고요. 그리고 여러 명이 모여야 되는 단체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술성 등이 요구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무효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없는 게 되는 게 무효였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무효 사유냐? 자, 계약 당시 임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거는 무효 사유입니다. 그런데 임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몰랐고 피보험자까지도 이것을 몰랐다. 사고가 일어난 걸 몰랐다라고 할 때는 이 계약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쌍방은 누군가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그리고 누구까지 몰라야 돼요? 피보험자까지 몰랐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고가 발생했어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회사가 몰랐다면 유효하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기를 목적으로 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무효였죠. 그리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동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무효였습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의사 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무슨 보험? 사망보험은 무효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취소입니다. 계약의 취소는요, 딱 사유가 3가지입니다. 계약자에게 자필 서명을 받지 않았다든지,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았다든지, 그리고 약관 전달을 하면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3가지 기본 지키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계약은 어떻게 된다? 취소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 취소를 하게 되면요, 장기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원금 다 돌려드리고요, 뭐도 더 줘야 되냐? 이자도 붙여줘야 돼요. 이때 이자는 무슨 이자? 보험계약 대출 이자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은요, 무한대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지 않아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죠. 자, 다음으로는 청약철회입니다. 청약철회는요,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를 받았다, 보험회사가. 그럼 며칠 이내에 돈 줘야 되죠? 3영업일 이내에 돈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3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이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지급하는 이자는 보험계약 대출 이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의 부활인데요. 부활은 3년 이내에 가능했었죠. 그리고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 납부했어야 됐었고요. 고지 의무를 새롭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 시기는 약관에서 정한 시기에 따릅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약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험약관은요,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에 우선하여 해석이 됐었죠. 자, 그리고 보험약관의 소급표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험약관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있으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보험약관의 소급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금융위원회 신고로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자 대위 있었습니다. 보험자 대위는 여러분, 보험자는 보험회사, 대위는 대신 위임해 간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도난당하게 되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30일이 지나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자차를 가입하면 보험회사가 내 차 가격을 나한테 줍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주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차를 찾았다라고 하면 그 차는 누구 거다? 이제 보험회사께 된다. 그걸 우리는 보험자 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는요, 생명보험에는 없고 손해보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의 종류는 2가지가 있었죠. 잔존물 대위, 그리고 청구권 대위가 있었습니다. 잔존물 대위의 조건은요, 전부 멸실, 전부 지급이었고요. 청구권 대위는 일부를 지급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위권은 언제 보험회사에게 넘어가나요?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보험회사에게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험회사의 사업 허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전부, 손해보험 전부를 파는 회사는요, 당연히 재산보험을 팔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회사는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입니다. 유한회사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은 보험회사로 봅니다. 허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허가를 안 받고 영업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입니다. 보험회사는 돈이 있어야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얼마 있어야 되나요? 300억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외국 보험회사다? 그러면 30억만 있으면 되고요. 나는 일부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최소 50억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일 종목을 팔지만 300억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200억 이상 있어야 하고요. 해상보험은 150억. 그리고 화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은 100억 원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얼마의 금액으로 가능한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통신판매 전문 회사는 계약의 90% 이상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파는 회사를 의미하는데요. 통신판매 전문 회사는 기존의 자본금 기금의 3분의 2만 납부하면 됐었죠. 자, 그리고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 이게 최근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는요, 20억 가지면 시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소액단기 전문 회사는 어떤 곳이냐? 자, 소자본으로 소비자 실생활에 밀착된 상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소액이면서 단기여야 돼요. 그렇게 팔 수 있는 상품, 대표적인 게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뭐 상해 사망 시 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소액으로 하고요. 뭐 일주일만 보장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바로 소액 단기 전문 보험에서 파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 소액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외제차 가격 엄청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안 되고요. 연금보험 가능할까요? 연금은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액단기 전문 보험회사에서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급할 수 있는 상품과 취급할 수 없는 상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보험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기관들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손해보험협회에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은요, 해세, 보세보험의 계약 인수 업무를 손해보험협회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고요. 보험개발원은요, 순보험료율을 산출하고 있는 기관이었죠. 자, 그리고 연수원은 뭐 하는 데죠? 연수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보험대리점 시험을 관할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융위원회는요, 국무총리 직속기관이었고요. 금융기관 감독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정하고 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감독을 하나요?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감독하는 기관이고요. 업무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거를 검사하는 기관이 바로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는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툼이 생겼을 때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판정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소송을 가도 돼요. 근데 불복하면 소송 제기 가능한데 불복하면 소송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다?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 있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2장 모집지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모집지서 잘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완전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판매에는 뭐가 있다? 세 가지 지킬 것이 있는데 첫 번째 3대 기본 지키기의 첫 번째는요, 자필 설명 받고 청약서 9번 전달하고 약관 주면 상품 설명하고입니다. 그리고 모집자 실명제 잘 지키고 상품 설명제 잘 지키는 거, 그걸 우리는 이제 완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모집자 실명제는요,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모집자 실명제는 우리 서류에 모집자의 소속, 성함, 연락처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번호까지 기재할까요? 주민번호는 기재하지 않아요. 이것도 시험지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하면 모일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품 설명서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상품 설명서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 있습니다. 전문보험 계약자 제공하지 않아도 되고요. 처음에 했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안 해도 되는 계약이 있는데요. 갱신계약과 계속계약은 우리 상품 설명서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실손의료비 판매 절차인데요. 실손의료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설계서를 작성해서 고객에게 안내를 하고요. 자, 고객에게 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실손의료비는 중복가입하면 그죠, 여러 개에서 보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객님이 혹시 중복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고요. 그러면 중복가입에 대한 사전 조회 동의서를 고객에게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조회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중복가입을 확인을 하고요. 중복가입 확인했으면요, 확인사항이 해봤더니 비례보상 될 만한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에게 비례보상에 대한 부분을 안내를 하고 최종적으로 다 정리가 끝나면 청약서가 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비 판매 절차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집질서 관련된 준수사항인데요. 보험업법에서는 안내자료에 이제 필수 기재사항 꼭 기재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경유 처리하지 마라, 자기계약하지 마라, 특별이익 제공하지 마라, 무자격 모집하지 마라,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하지 마라 라고 정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선은 특별이익 제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별이익 제공은요, 보험업법에서 어떻게 처벌되냐면 특33입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특별히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자격 모집하면요, 무일일인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게는 어떻게 처벌이 되냐면 수익보험료의 100분의 5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97조라고 해서 기타 등등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모아놓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뭐 경유처리라든지 수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업법과 별개로요, 금소법에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모집종사자에게 과태료가 얼마가 나가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금소법은 1억 원입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소법 나오면 1억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는 모집지서 관련 확립을 위한 노력, 상호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끼리 모여서 협정을 맺은 건데요. 그로 인해서는 제재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금 같은 경우는 특별이익 제공 최대 모집 종사자에게 3천만 원, 특별이익 제공 약속 같은 경우는 모집 종사자에게 최대 1,000만 원, 그리고 무자격 모집이나 승환계약 같은 경우도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런데 경유 처리는 어때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모집 종사자에게 우리가 제재금 나가는 부분은 특별이익 제공 약속과 경유 처리는 최대 1,000만 원, 나머지는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이익 제공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가 특별이익 제공했다면 그때는 5천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을 보험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 금지 처벌 규정에 따라서 장33 이렇게 우리가 외웁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4점짜리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장33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장애인 차별 시 권리구제 절차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하게 되면은 우선은 권리구제 절차는 우선은 진정을 넣겠죠.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가 검토를 해서 시정 권고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시정 권고를 내렸는데 그걸 보험회사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더 강력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권고, 법무부 장관은 시정 명령,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천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태료.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벌금이었죠.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렇게 차별 당했을 때 권리 구제 절차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쪽지게 노트 2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